자, 앞에 했던 이야기 잠깐 정리해드리면 시대별로 역량이 다르더라. 인공지능 시대는 인지 역량이 필요하더라. 인지 역량 안에서 인성 역량이 결국 숨어 있더라. 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인지 역량은 사람을 마지막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까지 다 찾아내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게 결국 인간끼리의 화합이 마지막이니까 거기까지 찾아내는 게 바로 인지의 정점이더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기능이 바로 사고력과 언어력과 정보력이더라. 인간의 역량도 사고력, 언어력, 정보력인데 인공지능도 사고력은 딥러닝으로, 언어력은 자동 통역으로, 정보력은 빅데이터.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요소를 갖고 있더라. 그러나 기계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 전례가 없는 일, 그 분야의 데이터가 없는 일, 새로운 분야의 일은 항상 인간이 해야 되더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알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이다.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인천교육청에서 받아들였죠. 예,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학교가 거의 40개 가까이, 500개 학교 중에서 40개 학교가 거의 10분의 1이 이번에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12월 중순에 끝나요, 연수가. 한 학교당 3일씩. 그래가지고 알아내는 힘.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또 교육부에서 평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인천교육청하고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이게 바로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최고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지금 교육부하고 같이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보면 첫 번째가 수업 평가 기록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동료, 자기 동료 교사가 동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과정 평가 기록 일체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청마다 이게 아주 1번 이슈입니다. 네, 이 이슈를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 일산 킨텍스 박람회 인천교육청과 함께 제출을 해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함께 인지기반 수업 모델 이걸 개발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정리해 보면 방금 알아내는 역량 이걸 보고 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네, 알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면 아는 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하지. 알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내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아내는 역량의 정점은 어디냐? 자, 아는 것의 통로는요, 아는 것의 통로는 이렇게 됩니다. 예, 글을 통해서 알고, 말을 통해서 알고, 영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알고, 체험을 통해서 한다. 이게 아는 통로입니다. 4가지 이상 없는 거 아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표현의 통로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통로 뭐 있어요? 글, 말, 그림, 영상, 그리고 몸으로 활동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 듣고 열로 표현한다고 할 때 하나도 이거고 열로 표현도 이겁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 듣고 표현하는 사이에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4개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1이라고 하면 하나 듣고 하나를 입력하고 열로 바꾸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고 이게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열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알아내느냐. 숨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몰랐던 거, 이것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알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크게 상황인지, 두 번째는 언어인지, 세 번째는 패턴인지, 네 번째는 가설인지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은 인지예요. 근데 대상이 좀 다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교재 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르죠? 네. 다 헷갈리죠? 자, 정리를 제가 바꾼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핵심 역량은 이번에 이제 그 주어진 제목이 핵심 역량인데 인지 기반의 핵심 역량인데 그러면 자, 종이컵에서 핵심어는 종입니까? 컵입니까? 컵이죠. 네. 종이는 수식어죠. 네. 종이로 된 컵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인지 기반 핵심 역량이면 자 다시 한번 종이컵에서 컵이 핵심어인데 이 컵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정해 주는 게 앞단어죠. 그죠? 여기가 유리컵도 될 수 있고 그죠? 사기컵도 될 수 있는데 종이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컵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은 컵일까요? 종일까요? 종이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컵하고 종이 중에 뭐를 더 알려고 할까요? 알고 싶은 것은 컵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이게 수식어니까. 다시 말해 세부적인 거니까. 자, 인지 기반 핵심 역량이면 핵심 역량이 핵심어죠.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 역량을 기르는데 인지 기반으로 핵심 역량을 기르냐? 아니면 정보 수집으로 핵심 역량을 기르냐? 체험 활동으로 핵심 역량을 기르느냐?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인지 기반의 핵심 역량을 제시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거는 인지 기반일까요? 핵심 역량일까요? 인지 기반인가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크게 지식에 속해요. 그냥 핵심 역량은 이런 거다라는 거. 근데 인지 기반은 기술에 속해. 그래서 오늘 내가 갈 때 핵심 역량 소개하는 거면 좀 정보 양이 많을 거예요. 핵심 역량이거든. 전 세계 추세가 있고. 근데 인지 기반이면 여러분이 배우고 바로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갑작스럽게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관한 강의는요. 영숙 실장님? 우리 이분들 무료로 좀 열어주시죠. 인천교육청 연수했던 30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그 핵심 역량 연수는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공부를 하시고 오늘 이 부분은 인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핵심 역량을 기르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핵심 역량은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고력, 언어력, 정보력 이게 핵심 역량이에요. 인간의 핵심 역량이.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뭘로 핵심 역량을 기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훨씬 더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충해 드릴게요. 자, 핵심 역량은 기존의 지식 패러다임에서 바뀌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보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암기 시대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으로 간다 이 뜻인데 그럼 핵심 역량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춘추전국시대에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게 OECD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부 2015년 핵심 역량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각 국가마다 핵심 역량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핵심 역량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6개 핵심 역량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지금 작동시켜 놓은 건데요.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 잠깐 좀 보실래요? 핵심 역량에서 네 여기 좀 147쪽이요. 거기 보면 그 146쪽에 보면 대학 역량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 6가지 있죠.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자원정보기술활용, 종합사고,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협력, 자기관리 요 요소하고 우측에 있는
핵심 역량 요소의 두 번째입니다. 자기관리, 지식정보, 창의적, 심리적, 의사소통, 공동체. 이 내용하고 요거 같은 겁니다. 순서는 좀 바뀌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학 역량의 의사소통은 우측에 5번째 있고, 지식정보 기술은 2번째 지식정보 처리, 3번째 종합적 사고력은 창의적 사고, 글로벌 역량은 심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협력은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역량. 똑같아요. 결국 대학에서 쓰는 역량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 역량 요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단지 제가 제시하는 핵심 역량은 147쪽의 2번째 페이지 있죠. 존재 역량이 뭐로 되어 있어요? 사고력이죠. 네, 존재 역량이 사고력, 핵심 역량이 언어 실천 관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어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확정이 아니라 확장인데, 확장 역량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언어력,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크게 그림이 요게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세 개가 바로 확장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의 요소입니다. 사고력이 존재 역량, 요게 언어력이 핵심 역량, 정보력이 확장 역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도 같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인지를 활용해서 핵심 역량을 길러라 이 뜻이에요. 그럼 오늘은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실제 전략을 좀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이론적인 요소가 많아서 좀 제거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제 2장 상황인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이 결국에는 사고력을 개발하는 거라면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개발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는 또 정보를 통해서 개발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는데, 자, 먼저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이 궁금한가? 인지라는 말이 아까 알아낸다고 그랬죠. 알아내려면 어떻게, 자,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액션이 뭘까요?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액션. 먼저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해도 알아내는 역량이 개발되나요?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예. 자, 보세요. 내가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고 싶다라면 첫째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물어야 돼. 물으면 여러분 뭐 하죠? 알아내기 위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물으면 알아내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근데 쉬운 걸 물으면 개발이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물으면 나는 계속해서 기억만 회상하죠. 내가 모르는 걸, 아예 모르는 걸 물으면 포기하죠. 내가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선을 물어야 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어떻게 인간을 알아내는가? 바로 수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알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그냥 회상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차이라고 불러요. 차이.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느냐? 차이가 생각하게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이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난방기나 냉방기. 지금 온도가 적절하죠. 이 상태에서는 난방기하고 냉방기를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좀 더워지면 어때요? 차이가 생기니까 냉방기를 생각하고 추워지면 난방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차이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차이가 생각을 만든다면 여기서는 여러분 무슨 차이가 느껴집니까? 무엇이 궁금하냐고 물었을 때.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알겠죠? 차이가 뭘 만든다? 질문을 만들어요.
돌멩이를 보고 보통 사람은 그냥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냥 돌멩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고향은 어디일까? 이 사람은 차이를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왜? 어떤 존재에 대한 존재의 출발점. 그 차이를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면 이제는 자가 질문이 가능해요. 즉 질문을 생성할 줄 안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 있는 차이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고 없는 차이도 생각해서 차이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칩시다. 그냥 차이가 없어. 부모하고 자녀 간에. 그냥 가족 사진처럼 보여. 그러면 이제 차이가 안 보여. 그렇지만 차이를 스스로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가족 사진과 같이 비교를 합니다. 어떤 가족 사진? 이 사진 말고 가난한 사람의 가족을 데려다가 옆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죠. 예,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족과 이 가족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또 부잣집의 가족, 아니면 또 이런 가족 사진을 가져옵니다. 엄마 하나에 자식 둘. 차이가 있죠. 즉 없는 차이가 방금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 뭔가를 갖다 놓으니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인지를 만들어내는 길이에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이 차이를 스스로 만들 줄 알까요? 못해요. 그럼 누가 그 차이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똑똑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죠?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전날 밤에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주지? 교사의 목표라는 거예요. 어렵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차이를 만들까? 근데 보면 30명 앉아 있는데 내가 차이를 재줬더니 18명은 차이를 알아. 2명만 차이를 몰라. 이것도 차이가 안 되죠. 그럼 전체가 수업이 안 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한 사람 놓고 차이를 만드는 건 쉬운데 30명을 놓고 공동의 관심을 저게 뭐지? 라고 끌어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차이를 느끼고 차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 이걸 매일 반복해서 진행한다면 이 아이는 책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뛰어나게 기르고 싶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생각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달리기는 어떻게 길러지나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달려봐야 되나요? 달려봐야죠. 생각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뭐 다른 방법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이에다가 밑에 플러스 하나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깊이 있게. 자, 첫째 많이 즉 오랫동안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술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깊이 있게 하란 말이에요. 이러면 최상의 교육입니다. 근데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학습이 뭐죠? 암기입니다. 정말 생각을 못하게 작정하고 아주 전 국민을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작정한 교육이 바로 암기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예, 평가인데 평가는 좀 위에 있어요. 요것이 요걸 만들어. 이게 바로 진도예요. 진도. 여러분 지금 학생 30명 있으면요. 30명 다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부터 최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죠? 통달학습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학이 중3 출력이고 얘는 중1이고 얘는 초3이에요. 그럼 얘는 초3부터 수학을 시작하고 얘는 중3부터 시작하고 얘는 고3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속도도 자유로워야 돼요.
빨리 끝나면 빨리 가고 늦게 끝나면 늦게 가면 돼. 물론 동기는 앞에 있다고 가정하죠. 동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재와 수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도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진도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방법이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인강이에요. 영상 강좌란 말이에요. 더 이상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 순간 30%는 아는 내용이고 30%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죠? 30%만 적절하게 내용이 된다. 일단 강의를 없애야 돼요. 정보를 전달하는 걸 없애고 자기 수준에 맞도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선생님이 하는 일은 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매뉴얼들이 필요한 거죠. 자, 재미난 퀴즈 하나 낼게요. 연속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이 계속 더 선생님보다 잘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학생보다 선생님이 잘하는 게 목적입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 수업을 하는 목적은 선생님이 더 잘하기가 목적입니까? 학생이 잘하는 게 목적입니까? 시작! 학생이 잘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결과는 선생님이 잘합니까? 학생이 잘합니까? 시작! 누가 잘해요? 선생님이 잘합니다. 이 모순이 바로 20세기 말에 교육계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걸어온 질문인데 해결을 못했죠. 20세기 말에 이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의 목적은 학생이 잘하는 건데 꼭 수업의 결과는 선생님이 잘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작! 교사가 준비하고 설명하고 평가하고. 맞죠? 교사 준비할 때 태도가 있죠?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밤늦잠을 못 자고 풀고 나서 자죠.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배우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 그럼 이제 목적이 학생이 잘하는 거였다면, 그런데 결과는 선생님이 잘하는 거였다면, 원인이 선생님이 준비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학생이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학생이 준비하고 그렇죠. 예. 설명하고 그렇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작. 동기부여 문제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걸 알고 30명 학생들한테 야, 선생님이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너희들이 선생님 역할을 해 라고 했을 때 학생이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죠? 동기부여는 됐다 칩시다. 너희들 선생님처럼 하면 선생님처럼 될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어떡해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평가하는 거 하느라고 평생 공부하고 교사 자격 따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그거 하려고 지금 그 능력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한테 그 능력을 없는데 지금 바로 하라고 해요? 자, 이제 문제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우리 해보자. 자,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자, 학생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자, 네. 그렇죠. 방법을 제시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뭘로 준비해야 돼요? 어디다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 어떻게 안에 들어가면 또 하이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1세기 이제 인공지능 사회의 교사예요. 저는 이걸 상당히 일찍 깨달았어요. 꿈의 학교 때 이걸 저는 목표로 삼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를 중단시켰던 게 이 용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아이는 가만 놔둬도 최고가 될 수 있다. 예, 안심이에요, 이거는. 학교에 맡겨서 계속 암기하고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아닌 거죠. 아, 이거구나. 그래, 내가 하는 일을 아이에게 하게 하자. 와, 효과 한번 정말 무시무시하게 뛰어납니다. 예, 전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했고, 꿈의 학교를 통해서 경험했고,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만두고 대학까지 안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도대체 얘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더니 아빠 대학 가고 싶대. 그래서 그래 너 안 가봤으니까 가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얘가 책략을 세운 거야. 책사처럼 책략을 딱 세웠는데 제일 먼저 그럼 어느 대학 갈 건데 스카이 간대.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초중고 안 다니는 애가 스카이 가는 경우가 거의 그 제로에 가깝습니다. 딱 듣는 순간 내 경험으로는 이거는 얘가 뭘 모르는구나. 이랬는데 벌써 책략이 있었더라고. 너 스카이 가는 거 초중고 국영수 공부 안 하고 힘들어. 넌 12년 동안 그거 별로 안 했잖아. 책 읽고 이런 건 많이 했지만 그건 지식에 관한 문제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빠 나는 미리 생각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2년제 대학을 그러니까 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걸로 편입을 하면 된다는 거야. 책략이 맞죠? 그럼 학사는 어떻게 취득할 건데 그러니까 그 1년이면 학사 자격으로 그 시험으로 대학 4년 따는 거 있잖아요. 그냥 3월, 6월, 9월, 12월 하면 4년 취득해요. 가능하면. 그래서 그거 1년 만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랬더니 뭐 해보죠. 그러면 4년제 이제 스카이를 지원한대요. 그리고 아빠가 학비를 좀 대기는 어려운데 너 어떡하냐 그랬더니 학비는 내가 벌 계획을 세워놨대.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죠. 저는 솔직히 믿었겠어요 이거를. 근데 진짜 뭐 12월 됐는데 학사 자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인가 됐는데 고대 합격 소식이 왔어요. 그것도 9,600명에 0.6%로 왔어요. 학비를 다 벌어놨어. 1년 안에. 제가 그날 아이를 불러다 놓고 정중하게 앉아서 지금부터 너 내 자식 아니다. 진짜 그랬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너가 지금 보여준 1년 만에 이 공적은 나 10년 줘도 난 못하겠다 솔직히. 이제부터 너는 자식이 아니라 동지다. 그 일 이후로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안 합니다. 왜? 나보다 뛰어나요. 생각하는 게.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이 이거였구나. 이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르친 지 10여 년 만에 아이로 하여금 입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의 학교 때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꿈의 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제가 꿈의 학교 때 했던 이제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학생이 자서전을 쓴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저희는 제일 먼저 자서전을 쓰라고 해요. 이렇게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노벨상도 받고, 그러니까 100세까지 인생 설계입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쪽수는 무려 A4용지 10포인트 글자로 해서 100쪽입니다. 3개월에 한 권씩 씁니다. 그러니까 3년에 12권을 써요. 100쪽짜리를 12권을.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지. 첫 번째가 자서전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쓰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00쪽을 쓰게 하는 게 쉬워요? 아마 선생님들이 다 뻗어버릴걸요? 예. 자서전을 쓰면 이런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물리학 교수다 그러면 물리학 교수가 뭐 하는지 모르죠, 중학생이. 그럼 물리학 교수 했던 책을 읽으면 그 속에 물리학 교수가 했던 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몇 권만 읽으면 하는 일이 다 플랜이 잡혀요. 그래서 나이 50대는 내가 국회의원을 했다고.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 모르지. 그것도 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의 책을 읽으면 또 나와. 이렇게 해서 다 책을 읽고 찾아갖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100년 알고리즘을. 100년 알고리즘에서 국제정세, 국가정세, 가족상황, 나의 상황 이렇게 나누고 그걸 1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스토리를 보고 그대로 글로 쓰면 돼요. 근데 그걸 쓰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빨리 이해될 거예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서전 학습계획서. 자, 매뉴얼입니다. 학생들이 물어요. 어떻게 써요? 뭘 보고 써요? 학생이 물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질문은 여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부여 요소죠, 여기서.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학습 안내서. 어떻게 책을 읽을 거냐? 종류는 어떻게 할 거냐? 읽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생애, 업적, 사상, 느낌을 나누어라. 어떻게 하고, 업적사, 느낌은 어떻게 쓸 거냐? 같은 인물 책을 이어서 읽어라. 근데 정리해라. 정리 방식은 이렇게 해라. 네. 분석 항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양의 궁금한 사항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방식 다음에 미래 자서전을 쓰려면 미래의 삶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가 임신 중에 어떤 꿈을 꿨는지 찾아내게. 자서전이 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들의 항목을 미리 질문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답변해 놓으면 이것만 연결해도 그냥 스토리 나오겠죠. 나는 어디서 엄마가 나 태어날 때 이런 꿈을 꿨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엄마가 태어날 때 이런 꿈을 꿨고 내가 자란 시절은 이랬고 먼저 떠오른 기억은 이런 기억이 있고 그냥 이렇게 쭉 써가는 거죠. 이것만 있어도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이별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시절까지 네,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해줍니다. 네. 이게 바로 자서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꿈이학교에 들어왔던 학생은 97년, 8년은 대안학교가 막 시작된 때였어요. 그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나요? 문제들이 들어왔나요? 다 문제들이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 이제 우연히 아는 아이 하나 들어온 애 있고 나머지는 다 문제들이에요. 진짜 책도 못 읽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그럼 책은 어떤 걸 읽혔을 것 같아요? 중학생용? 아니지. 예, 동화를 읽겠죠. 어린이 아주 초등용 동화. 예. 이렇게 읽으니까 초등용 동화는 읽고 스토리는 정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썼다면 믿겠어요? 예. 몇 명이에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7명. 네, 그 뒤로 이제 뭐 20, 30명쯤 늘어서 이제 지금 100여 명 시대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써냈던 과정은 이 매뉴얼이 아니었다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물으면 전부 이 매뉴얼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매뉴얼을 보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거 하다가 또 물어 이렇게. 그러면 또 하부 요소를 써줘야 되죠. 결국 교사의 핵심 역량은 바로 매뉴얼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제 이 학생인데 자, 이 친구가 이게 중학교 3학년인가? 4학기 그러니까 1년이 4학기거든요. 저희는 3개월씩 한 학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4학기예요. 2학년 4학기 때 철학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요. 중세, 근세, 현대철학, 불어철학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얘가 베껴 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보세요. 철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익숙이 이렇게 논문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철학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철학을 쉽게 이해 서양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했다. 예. 그죠? 연구해 쓴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 친구가 논문 다 쓰고 이제 제출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그래서 응 그래. 이젠 제가 철학이 선생님보다 한 수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저는 철학을 이렇게 논문을 쓰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을 이렇게 쓰게 했지? 내가 없다면 너는 철학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없었겠지. 자, 이제는 공평하다. 너는 철학을 나보다 잘하고 나는 철학을 공부하도록 만드는 법을 너보다 더 잘한단다. 어때? 공평하지?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선생님들의 역량은 이제 지식이 나는 너보다 뛰어나가 아니라 나는 너 같은 아이, 너처럼 이렇게 뛰어난 아이를 나는 언제든지 제조할 수 있어. 너는 언제든지 너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길러낼 수 있어. 인생 삼락의 세 번째가 뭐죠? 인재를 모아서 인재를 더 많은 인재를 배출시키는 거. 예, 인생 삼락의 마지막이죠. 교사의 마지막 기쁨이 그거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정보 외워서 내보내갖고 인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선생님의 인생 삼락의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쁨을 왜 포기할까요? 예, 그래서 결국 상황인지란 인간이 가진 핵심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보세요. 무엇이 궁금한가? 예, 첫 번째 궁금함은 왜 부모의 얼굴과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가? 이게 첫 번째 궁금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생각을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걸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질문. 자, 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 이 다르지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를 수 있는 가능성. 첫째, 예, 입양의 경우. 두 번째, 성형의 경우. 세 번째, 가족이 아닌 경우. 그렇죠. 예.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이건 이제 형사가 가설을 세웠잖아요. 세 가지 경우를 찾아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가장 정확한 게 뭐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답안을 찾았어. 그렇다면 그 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가족 사진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입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이 세 아이의 모습이 동일한 부모 밑에서 나온 동일한 어떤 부모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입양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이거는 방금 세 가지 가설 중에 하나를 뺄 수 있죠. 아니죠. 아, 다른 대안이 있어요. 세명을 애들이 고아됐을 때 다 같이 입양할 수도 있죠. 아, 세 형제를 다 입양했을 수 있겠다. 예. 아는 트럼교회에서. 근데 거의 쉽지 않는 그 가능성으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설을 근거를 찾아가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경우는 극히 어려운 경우니까 예, 일단은 가설 중에서 좀 잠깐 제껴볼게요. 자, 세 아이를 다 입양을 했을 경우는 그것도 이렇게 미모가 출중한 부모의 좀 부가 있어 보이는 집안에서 세 아이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남의 집 가족이 아닐 경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세 아이의 얼굴을 보면 같은 그 엄마 밑에 나온 또는 아빠 밑에 나온 거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가장 정교한 답안은 부모가 성형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성형이 됐을 경우에 아이의 모습은 다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성형이라는 관점을 답을 내가 이러이런 근거 때문에 성형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뭘까요? 이제? 누가 성형했을까? 부모, 엄마냐, 아빠냐, 아니면 둘 다냐? 자,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핵심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첫 번째, 왜 다르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네, 두 번째 핵심 질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두 번째 핵심 질문은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설정해야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이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그 친구나 또 뭐 부부나 이렇게 대화할 때 그 영화에서 쓰는 이렇게 그 멘트들 있잖아요. 영화에서 쓰는 아주 그 차원 높은 멘트들 있잖아요. 보면 너무 멋있다 막 하는 그런 멘트들. 예, 그런 멘트들이 사실은 만들어지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남자가 묻습니다.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럼 답은 뭘로 나와야죠? Yes와 No죠. 이렇게 말하면 보통 멘트가 돼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Yes라고 답했어. 그 Yes라고 내가 답하면 남자가 뭐라고 물을까요? 결혼해 줄래요? 예. 그러면 남자는 이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상황 때문에 질문의 핵심이 달라져요. 예,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이 급하다. 그러면 언제가 나올 거고. 예. 그리고 낭만을 쫓는다 그러면 어디서 할 거냐. 또 뭐 등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언제 할까요? 아니면 또 급한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자녀를 낳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몇 명 둘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잡아. 자, 결혼할까요? Yes. 그럼 yes 하면 이 사람 남자가 물을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은 우리 언제 할까요? 그러면 그때 답을 또 여자가 생각해.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5년 전에 만났던 그날 우리 결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고 그럼 그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야. 남자가 그러면 신혼여행은 우리 파리로 가자. 자,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질문 3개를 생략을 시킵니다.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한참 생각하다. 우리 파리 파리 무슨 탑이죠? 에펠탑 밑에서 한번 사진을 찍을까요? 이렇게 하면 명답이 나오는 거야. 즉 중간에 질문들을 사실은 yes 다음 질문들을 생략시키고 바로 그 마지막 세 번째 답으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질문은 대부분 다 처음은 왜 이렇게 다르지 였는데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르지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찾아내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답이 성형 쪽이다. 그러면 엄마 쪽이 성형했을까요? 아빠 쪽이 성형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의 질문은 훨씬 더 핵심에 가까운 거예요. 이해가죠?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업할 때 여러분들 학생들이 선생님 결혼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은 수업 방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 핵심 질문인지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쭉 설명을 쭉 하니까 학생이 있어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지금 1번하고 3번 항목은 중복 개념인데 선생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오, 이 정도 되면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정말 중복이네? 이건 정말로 핵심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으면 어때요? 선생님 거기 가오리라고 썼는데 가오리가 뭐예요? 이건 다른 친구들한테 욕먹을 질문이죠. 그럼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 질문을 못해요. 대학에서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질문을 던지는데 5번을 던지니까 학생들이 전부 째려버려요. 근데 질문 내용이 개인적인 질문인 거예요. 서양의 교실에 딱 들어가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질문 자체가 어떤 질문이냐면 교수도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야.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의한 것에 대해서 3가지 요소가 나오고 부재 요소, 부족 요소, 오류 요소. 이 3가지를 물으면 모든 학생에게 해당돼. 또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핵심 질문이라고.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줄 아는 것은 인지력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 없는 교실,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에게 질문하고 정말 가슴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막 그냥 미어지는 그런 현장을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지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상황 파악,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하죠. 육하 원칙을 주로 지금 파악하고 두 번째 핵심 인지를 먼저 합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방금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은 왜 저렇게 다르지? 그 다르지에 대한 답을 찾아낸 다음에 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문하면 그때 뛰어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들 왜 다르지라고 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성형했을까? 아빠가 성형했을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뛰어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다르지 된 너는 성형으로 본 거야? 다른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예, 다른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이미 첫 번째는 입양을 했을,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모여있을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면서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입양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근거를 대고, 마지막 남은 것은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물었다. 마치 책사들의 책략과가 비슷하죠. 이런 식의 사고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설 추리와 근거 방법 제시합니다. 자,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질문해 보세요. 질문. 자, 상황 인지를 하는데 뭐가 궁금하냐고 물었을 때, 자, 뭐가 궁금하죠? 처음에? 그냥 뭐 여러분 육하원칙 중에 뭐가 궁금할 거예요, 이게. 첫째, 저게 뭐지?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게 뭐지라고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걸 묻기는 어려워요.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저게 뭐지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정보가 하나 더 채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이 정보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네, 이 물고기가 물에서 저걸 만든 거예요. 네, 혼자서. 밥만 먹고 나면 쟤는 하는 일이 요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물고기가 만들었다고 믿어지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저게 뭐지라고 물었죠. 근데 물고기를 보는 순간 질문은 어떻게 바뀔까요? 왜 만들었냐 또? 어떻게 만들었냐? 어느 게 더 설득력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물고기한테는 왜라는 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가능해요. 혹시 물고기가 의사소통을 성능력자야. 왜는 언제 나오느냐? 왜는 언제 나오느냐? 동물들이 벌집을 벽 밑에 만들었어요. 왜 저기다 만들었지? 언제 찾을 수 있죠? 다 연구조사 끝내고 나면 그때서 알아요. 어떻게 만들었지까지 다 해보니까 얘가 만든 목적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게. 왜? 물고기는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물고기 같은 게 관찰해서 무슨 필요해서 하는 그러니까 네, 맨 끝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지금은 어떻게 만들었지가 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의 순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사람이 했으면 이제 제일 먼저 저 왜 만들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인간이 인지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인지력이란. 그럼 조금 전에 삼국지 책사들의 그 책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결국 저 사람이 왜 쳐들어오지? 뭘 얻고자 하지? 이런 것부터 묻잖아요. 예, 그들의 의도.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 전략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 누가 한 거지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수립해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그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결국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인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답변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시작. 다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시작. 예, 지금 다 다르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핵심이 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의사가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네, 이 사람이 오면 그쵸. 이 사람이 오면 이슈인지 아니지 이슈가 안 되는지 이 사람이 오면 계산부터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왔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부터 할까요? 다친 사람이 있는지 제일 먼저 하겠죠. 보험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사람부터 챙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에 차가 쌩쌩 달려오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차를 빼야 됩니다. 사람 다친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차 빼지 않으면 네, 수십 종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해대교 사고 200종 충돌 봤죠? 그거 어떻게 나는 줄 아시죠? 사고 나가지고 다친 사람이 챙기느라고요. 그 사이에 그냥 막 200종 충돌이 있어요. 그때만 뺐어도요. 그때 차가 뺄 수는 있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충돌 사고가 핵심 인지를 하나 잘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일인가요? 회사 운영하다가 어려워져요. 원인 하나 잘못 파악하면 회사 망하는 건 순식간에. 우리 국가 지금 교육제도 이렇게 막 정말 정신없이 돼 있죠. 이거 누군가가 핵심을 파악해서 요거를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수리 못하고.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 삶을 가장 예측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과정이다. 경우의 수만큼 우리는 핵심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상황인지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남았죠. 다음 주에는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2장 정리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사회에서 핵심 역량 이제 알았죠. 인지력입니다. 그 인지력을 발견해 나가는데 그 인지력은 바로 알아내는 힘이죠. 알아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알아낼 만한 차이를 제시해서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시간의 수, 깊이의 수, 그 다음에 많은 양, 깊이,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어를 통한 알아내는 거, 상황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가 패턴하고 가설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분리시켜서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언어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 상황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언어와 상황 중에 인간을 최종적으로 바꿔주는 마지막 요소는 뭘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능력 있는 거예요? 상황이죠. 언어는 학습 요소예요. 네, 언어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 삶은 상황 속에서 벌어져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그냥 나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언어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력이 있는데 이 정보는 모두 상황에서 나와요. 상황에서 나온 게 언어로 바뀌고 언어로 나온 게 정보로 입수되고 그 다음에 사고는 이 모든 걸 활용해서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 인지가 마지막에 게임의 승부 요소죠. 근데 이 승부를 내리는 결정체는 바로 내가 기존에 가졌던 정보와 언어의 작용을 통한 최종적인 사고의 판단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상황인지는 제가 마지막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이제 다음 요소가 바로 언어인지입니다. 이제 언어인지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학생들 데리고 공부할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솔직히 학생들 데리고 수업하라고 그러는데 돈만 있으면 상황인지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상황인지는. 직접 다 체험하고 거기서 다 연극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는 어때요? 상황에 있었던 걸 다 과거 걸 다 가져와서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에 있어서 언어인지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할 때 어떻게 책 한 권을 그리고 글을 말을 가지고 인지하는 훈련을 하는지 그래서 그 인지가 결국은 핵심 역량을 길러준다는 것 이것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